각서에 서명하고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별장 마당에 굵은 불빛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현관과 후문으로 나뉘어 섰고 그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한성그룹 강인수 회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린 하연에게로 곧장 걸어가더니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정 팀장님, 이번에는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대체 누구이기에 재계를 좌우하는 회장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명절마다 부엌에 갇혀 살았던 며느리의 감춰진 과거와 추석밤, 별장에서 6년의 비밀이 한꺼번에 터진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홀로 버티는 동안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밤 6년간 식모처럼 살아온 며느리가 온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혼 각서가 그 무릎 위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별장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숙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밤으로부터 하루 전 추석 연휴 전날 밤에서 시작합니다. 하연은 짐을 쌌습니다. 나무를 다듬다 남긴 손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트렁크에 쌀자루를 먼저 넣고 그 위에 명절 재료 상자를 차곡차곡 올렸어요. 26가지나 되는 제사 음식 재료 목록은 시어머니가 보내준 것이었고 하연은 그 목록을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새벽에 다시 나가야 했으니까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야 하연은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바닥에 들어오는 크기였고 6년을 버티면서도 한 번도 꺼내 쓴 적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왠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꺼낼 날이 올 것 같아서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 안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남편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고 하연은 어두운 고속도로를 혼자 달렸습니다. 시댁 별장까지는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라디오도 끄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그저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고 졸음이 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매년 추석마다 반복해온 그 새벽길이 올해는 왜인지 유난히 길게 느껴졌는데 조수석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별장 진입로에 차를 세웠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 앞에 나와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시계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연이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침실 12개 오늘 안에 다 닦아놔. 짐을 내리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연은 대답 대신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 열었어요. 손끝이 새벽 냉기에 이미 얼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차가워진 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를 내리고 곧장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연은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습니다. 주머니 안에 녹음기가 있다는 것을 손끝으로 가볍게 확인했어요.
쌀자루를 어깨에 걸고 나물 상자를 한 손에 든 채 별장 안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번 인사철 후계자 발표가 언제쯤 나는지부터 물어보았어요. 아내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침실 12개를 닫고 제사방 먼지를 털고 거실 바닥을 밀고 나니 오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하연은 그 사이에도 한 번씩 멈추었습니다. 걸레를 짜는 척 허리를 숙이면서 복도 끝 비상구 위치를 눈에 담았고 청소도구를 옮기는 척 이동하면서 현관 옆 열쇠고리에 어떤 차 열쇠가 걸려 있는지 확인했어요. 각 방 창문의 잠금 상태도 손끝으로 가볍게 짚어보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쪽문 위치도 자연스럽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어디서 온 것인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는 방식은 6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저 꼼꼼한 주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연의 눈이 훑어가는 경로는 청소하는 사람의 동선이 아니었어요. 출구를 확인하고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순서였습니다. 하연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백화점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고급 화장품 세트와 상품권이 든 봉투가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고 친척들은 한바탕 웃음을 나누며 서로 상품권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하연이 부엌에서 나물 그릇을 들고 그 곁을 지나가는 순간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 그대로 한 손을 뻗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명절 음식 영수증이었습니다. 이번 명절 음식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썼잖아. 살림하는 사람이 돈 아까운 줄도 몰라서야. 방금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식어 있었어요. 하연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손님을 치르기 위해 쓴 돈이었지만 그 앞에서 억울함을 설명할 자리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친척 몇몇이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연은 영수증을 앞치마 주머니에 조용히 접어넣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시누이 세라는 오후 들어서야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바퀴 달린 캐리어를 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더니 그 가방을 하연의 발치에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안에 든 옷들을 다림질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약혼자 가족이 온다면서 구겨진 채로 두면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하연은 그 가방 손잡이를 말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을 열어보니 명품 드레스와 구두가 여러 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될 무렵 누군가 어린아이 5을 하연 앞에 데려다 놓았어요. 아이들을 봐달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였습니다. 하연은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한 손으로는 갈비를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고 부엌안은 점점 더 더워졌습니다. 벽시계는 이미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준비해야 할 음식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연이 처음 오정임을 만난 건 강제휴직 처분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하연에게는 기댈 조직도 내세울 직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 시절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결혼을 결심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정임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 시어머니는 전 직장이 무역통역이라고 했냐며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바는 분명했어요.
배경도 학벌도 이력도 불투명한 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6년 동안 그 시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연은 잠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번 추석만 잘 넘기면 된다며 조용히 참아달라고 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단호했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 한마디가 대화의 전부였어요. 하연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하연은 그 소리에 맞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밀어내는 방식이었어요. 6년 동안 이렇게 버텨왔고 오늘도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연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혼자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하연은 잠깐 짬을 냈습니다. 낡은 보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강인수 회장, 긴급 연락. 6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였어요. 하연은 그 화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었어요. 그러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 말을 소리 내지 않고 삼켰어요. 그렇게 추석 첫날 밤이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저녁 재료를 더 꺼내기 위해 하연은 별장 뒤편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장작더미 앞에 다다른 하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마 아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선이 아래로 늘어진 채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사다리를 가져와 절단면을 가까이서 확인했어요.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라면 단면이 너덜너덜하게 갈라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절단면은 달랐어요. 예리한 도구로 한 번에 자른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손끝으로 절단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어요. 그 매끄러움이 손끝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한 흔적이었어요. 하연은 처마 밑을 더 살피다가 검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던 하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하는 장치의 부품이었습니다. 오래전 현장에서 다뤄본 적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 부품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별장 주변의 통신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부품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세라의 약혼자 박도준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어요. 그는 자연스러운 손짓으로 하연의 손에서 부품을 가져갔습니다. 낡은 카메라 부품 같다며 자신이 나중에 버려주겠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부품을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는 동작은 지나치게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동작처럼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하연을 향한 시선이 걱정하는 척 부드러웠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동선과 습관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관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연은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을 느꼈어요. 별장 안으로 돌아온 하연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뒤뜰 감시 카메라 선이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처럼 매끄럽게 끊어져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젖은 행주가 하연의 발밑으로 그대로 던져졌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별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나물이나 더 무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연은 발밑에 떨어진 젖은 행주를 천천히 주워들었어요. 서러움보다 먼저 온 건 확신이었습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고. 그때 거실에서 박도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아까 카메라를 점검하고 왔는데 산짐승이 전선을 건드린 것 같다고, 이 산속에 고라니가 워낙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연 쪽을 향해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다고, 예민해지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하연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곧바로 끼어들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우스운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낮게 웃음을 흘렸어요. 하연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할 자리도 더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연은 부엌으로 돌아와 도마 위에 나무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어요. 카메라 절단면의 매끄러움, 발자국의 간격, 박도준이 부품을 가져가던 능숙한 손놀림. 그것들이 하나씩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픈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연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한 하연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박도준은 마당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숲 그늘 쪽으로 걸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 귀에 가져다 댔어요. 하연은 부엌 창 너머로 그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연결을 기다리는 그의 눈빛이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까의 웃는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든 녹음기의 위치를 손끝으로 가볍게 확인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는 동안 별장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하연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국을 끓이고 빈 그릇을 걷어내고 다시 채우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나서도 지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바깥 화장실과 창고까지 오늘 안에 청소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손끝은 갈라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하연은 걸레와 빗자루를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창고 앞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바닥 타일을 닦던 하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아까 발견했던 발자국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마 및 절단면도, 박도준의 눈빛도, 머릿속에서 그것들이 자꾸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별장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연은 창고 외벽을 따라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이동했어요. 장작더미 옆, 처마 끝, 외벽 모서리.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청소하는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뒷담 가까이에서 낯선 발자국 패턴을 다시 확인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왕복하며 찍힌 흔적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간 자국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순찰의 패턴이었어요. 뒷담 모서리에서 하연은 쪼그려 앉아 발자국의 깊이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성인 남성의 체중이 실린 흔적이었어요.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지나간 자국이 아니었어요. 방향과 패턴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끈 하연은 잠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별장 안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이 순간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연은 손전등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였고 아직은 시간이 있었어요. 별장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박도준이 현관 쪽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연을 발견하고 짧게 멈추었어요. 그러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연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끝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들고 돌아온 방향을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그 시선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재료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연은 손전등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곰팡내와 흙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안쪽에서 밀려왔습니다. 불빛이 창고 안을 비추자 쌓아둔 곡물 포대들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재료 상자를 찾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던 하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포대 뒤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연은 숨을 죽인 채 그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포대를 옆으로 밀어내자 그 뒤에 남자 한 명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다리 한쪽에는 급하게 감아놓은 듯한 천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무릎을 굽혀 남자의 상태를 먼저 살폈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다리의 상처 부위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눈을 떴어요. 가느다란 눈빛이 손전등 불빛 속에서 하연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연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정 팀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목소리가 힘겹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야윈 뺨, 움푹 팬 눈,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남은 오래된 수술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흉터를 확인하는 순간 하연의 머릿속에 6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살아있으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탈출 작전 도중 홀로 실종되었던 해외 연구소 수석 연구원 강명준이었습니다. 하연의 손이 순간 가늘게 떨렸어요. 하연은 즉시 창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확인한 뒤 다리에 감긴 천을 다시 단단히 고쳐 묶어 주었어요. 천을 고쳐 묶는 손 위로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뜨겁고 절박한 온기였어요. 6년 전의 기억이 그 온기 속에서 더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은 상처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연은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명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마지막 비상 발신기로 한성그룹 위성 보안망에 신호를 보냈다고 했어요. 6년 전 작전 때 썼던 암호를 그대로 실어서 그 신호가 아니면 이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연은 신호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어요. 강명준은 고개를 힘없이 저었습니다. 쫓기는 와중에 발신기가 부서졌고 신호가 끝까지 나갔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명준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자신이 연구하던 기술이 단순한 군사정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방 장거리 통신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통신 기술이었어요. 그 기술의 해독 절차는
오직 자신의 기억 속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가리키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 갇힌 정보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연은 그의 표정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비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하연은 강명준을 부축해 창고 안쪽 저장실로 옮겼습니다. 부축하는 내내 그의 몸무게가 하연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하연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옮겼어요. 방수포를 덮어주고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모른다고. 저장실 문을 잠그고 나서 하연은 혼자 잠시 서 있었어요. 6년 전 작전날 밤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철수 신호가 울리던 순간, 강명준이 보이지 않던 순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실종 보고를 받던 순간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내 판단 실수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믿으며 6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살아서 눈앞에 있었어요. 하연은 천장을 향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소매 끝에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서둘러 소매를 끌어내려 가리려 했지만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도준이었어요. 그는 창고 입구에 서서 하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하연의 소매 끝에 정확히 머물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어요.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려 별장 뒤편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하연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한 감각을 느꼈어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조용했지만 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연은 부엌으로 돌아와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재료를 썰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강명준이 보낸 신호가 한성그룹 보안망에 닿았다면 누군가는 이 별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닿지 않았다면 하연 혼자가 이 상황을 버텨야 했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강명준을 들키지 않게 지키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박도준이 소매 끝을 봤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시선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연의 동선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도마를 닦으면서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남겨두는 것이 먼저였어요. 거실에서 세라가 약혼자를 친척들에게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라고, 어디서든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도마 위의 손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보안 전문가가 방금 창고 앞에서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그 자리에서 세라는 알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친 뒤 행주를 걸어두고 부엌을 나왔어요. 별장 안은 조용해졌고 복도에는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6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사람이 오늘 밤 창고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가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하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밤만큼은 강명준이 무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눈이 감기는 순간에도 하연의 손은 앞치마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밤 이 별장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준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은 것을 하연은 부엌 쪽에서 보았어요. 박도준의 표정은 낮고 진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에는 놀란 빛이 스쳤다가 이내 계산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박도준이 꺼낸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하연이 창고에서 오래 머물렀고 소매에 얼룩이 묻어 있었다고. 창고 안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숨어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낯선 침입자를 며느리가 몰래 숨겨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단호했어요.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연이 속으로 생각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들락거리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집 문제는 우리 집에서 처리한다. 목소리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박도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보안 전문가니까 이 문제는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별장의 보안과 창고 안 상황, 두 가지 모두를 통째로 박도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넘긴 것이 얼마나 위험한 권한인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그 입가에 아주 옅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박도준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그는 별장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설치된 유선 전화 단자를 확인한 뒤 망설임 없이 선을 뽑아버렸어요. 짧은 소리가 조용한 통신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소형 장비의 손잡이를 돌려 출력을 최대로 높였어요. 어제 처마 밑에서 하연이 발견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장치였습니다. 이제는 별장 전체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장치의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박도준은 통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세라를 만난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산속 별장은 보안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라는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차량 열쇠와 한원물류 출입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를 믿는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건넨 것들이 앞으로 어떤 일에 쓰일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그것들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별장을 드나드는 모든 통로가 그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연은 오후에야 자신의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엌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도 끊겨 있었어요. 유선 전화기를 들어보았지만 신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어제 창고 처마 밑에서 발견했던 부품의 용도가 정확히 연결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연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박도준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하연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항하면 친정 어머니 요양비 지원이랑 남편 명의 생활비까지 전부 끊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삼켰어요. 박도준은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후문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별장에서는 제 허락 없이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별장 안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친척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고 아이들도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창고 저장실에서는 조작된 하연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미리 심어둔 장치였어요. 강명준을 넘기면 나머지는 다 정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의 억양은 하연의 것이었지만 하연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어요. 강명준은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몸이 굳어갔습니다. 6년 전에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기억이 지금 눈앞의 목소리와 겹치면서 강명준의 손이 저장실 뒷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하연의 휴대전화를 뒤져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당분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며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았어요. 하연은 화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하연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아직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하연은 부엌으로 돌아와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칼을 들고 재료를 썰면서 머릿속은 지금 이 상황의 경우의 수를 빠르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강명준에게 보낸 신호가 한성그룹 보안망에 닿았다면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을 터였어요. 닿지 않았다면 지금 이 별장 안에서 하연이 혼자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하연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는 것. 부엌에 있고 요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강명준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조작된 음성이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연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내내 발끝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지만 서두르면 박도준의 눈에 띄었어요. 하연은 칼을 내려놓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부엌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로 가는 길은 박도준이 이미 주시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강명준이 아직 그 자리에 있기를 하연은 조용히 바랐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내일은 어디를 들를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무도 별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그 목소리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 지나갔어요.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저장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연의 발이 멈추었어요. 문 안쪽에서 강명준의 숨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저장실 안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강명준이 사라져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연은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뒷문을 밀고 나갔어요. 산길로 이어지는 어둠 속에서 멀리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그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맨발이 자갈에 닿았지만 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명준을 찾아야 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6년 전에도 지금도 하연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하연은 맨발로 자갈길을 뛰어내려갔어요. 날카로운 돌멩이가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길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두 개의 그림자가 강명준을 양옆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장 그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오른쪽 그림자의 손목을 낮게 낚아채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남자가 짧은 신음을 흘리며 균형을 잃는 사이 하연은 왼쪽을 향해 몸을 틀어 어깨로 밀어냈어요. 두 남자가 잠시 주춤하는 틈에 차량 문을 열고 강명준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오래전 몸에 새겨진 동작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황한 부하 한 명이 허공을 향해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어요. 그 소리가 계곡 전체를 뒤흔들며 메아리 쳤습니다. 하연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귀가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6년 전 매복 공격 때 들었던 소리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순간 하연의 몸이 굳었어요. 철수 신호가 울리던 밤이 눈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디인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조차 잠시 잊어버렸어요. 강명준이 하연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다친 몸으로 먼저 움직인 건 그쪽이었어요. 맨발로 산길을 달려온 사람 앞에서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다친 몸을 일으켜 하연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자신이 잡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손은 단단했어요. 조작된 음성을 듣고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맨발로 뛰어온 하연을 보면서 그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명준은 하연을 부축한 채 버텼어요. 그때 산길 위쪽에서 박도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얼어붙은 하연을 발견하자마자 곧장 다가와 강명준의 팔을 강제로 잡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하연은 굳은 몸으로도 반사적으로 강명준의 다른 쪽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짧고 팽팽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박도준이 하연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연도 지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고 버텼어요. 몸싸움이 거칠어지면서 박도준의 셔츠 소매가 잡아당겨졌고 단추 하나가 풀려나갔습니다. 그 서슬에 소매 안쪽이 드러났어요. 하연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작고 정교한 문양이었습니다. 하연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예전에 다루었던 자료에서 본 적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6년 전 작전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수사 과정에서 한번 스쳐 지나갔던 그 조직의 표식이었어요. 지금까지 품어온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6년 전 내부 배신자와 박도준은 같은 조직이었어요. 그 사실이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라의 약혼자라는 이름으로 이 가족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던 사람이 사실은 6년 전부터 이어진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연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가 물러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 몸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싸움이 이어지는 사이 박도준의 위성 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연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박도준의 시선이 잠깐 전화기 쪽으로 흔들렸어요. 그 틈에 하연은 강명준의 팔을 더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별장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박도준이 그것을 발견하고 낮게 혀를 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짧고 차갑게 내뱉으며 몸을 돌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위성 전화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박도준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연은 강명준을 부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직 호흡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명준이 옆에서 조용히 하연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하연은 바닥에 떨어진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였어요. 발신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흔들리는 시선으로 그 정보를 눈에 새겨 넣었어요. 6년 전 강명준의 작전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와 이어지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박도준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강명준의 어깨를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별장 지하 방공 대피실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곳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계단 앞에 다다른 순간 박도준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하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6년 만입니다. 정 팀장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년간 짊어져온 죄책감의 무게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별장 복도 안쪽에서 남편이 멈추어 서 있었어요. 박도준이 시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막아주시면 나머지는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회사 이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눈앞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박도준을 향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강명준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박도준이 뒤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하연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성 전화가 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 화면 속 발신 기록이 지금 이 순간 하연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하연은 박도준의 소매에서 뜯겨져 나온 1000조각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몸싸움 중에 무의식적으로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그 안쪽 면에 문신의 일부가 찍혀 있었어요. 하연은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 안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강명준은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하연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 서게 했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주고받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 대피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위쪽에서 소리가 잘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연은 강명준을 벽에 기대게 하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위성 전화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하연은 그 발신 기록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작전 정보가 흘러나간 방향이 이제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6년 동안 자신의 판단 실수라고 믿어온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위성 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할 일이 있었어요. 박도준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여유로운 미소 대신 단호하고 건조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친척들이 모여있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연 씨가 이 별장에 낯선 사람을 몰래 숨겨두었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위협했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하연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함께 웃으며 명절을 보내던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하연을 향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연은 그 시선들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하연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친척들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장 각서에 서명하고 이 집에서 사라져. 목소리가 칼처럼 거실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 온 종이 한 장을 하연의 무릎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혼 각서였습니다. 이혼 사유 안에는 정신적 불안정이라는 글자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어요. 하연은 그 종이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억울함보다 먼저 차갑게 다가왔어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묶은 끈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결혼한 지 6년이 되도록 이 집안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들이 이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손목 아래로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도준이 무릎 꿇린 하연 앞으로 다가와 몸을 낮추었어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명준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친정 어머니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눈앞을 스쳤어요. 그 얼굴을 억지로 밀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러 서재에서 이혼 각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르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서 서랍을 열던 남편의 손이 멈추었어요. 책상 한쪽 구석에서 박도준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장 설계도를 펼쳐놓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렌즈가 향한 곳은 지하 방공 대피실 표시가 그려진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던 박도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와 지금 눈앞의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태어나 처음으로 남편의 마음속에 박도준에 대한 의심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이혼 각서를 찾는 것도 잊은 채 서랍을 더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단파 무전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재난 대비용으로 오래전부터 서재 서랍에 보관해 온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집어들고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오정임이 자리를 잠깐 비운 틈을 타 거실로 향했습니다. 무릎 꿇린 하연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굽혔어요. 손이 하연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묶인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하연의 앞치마 뒤춤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말이 아니라 당신 말을 믿을게. 목소리가 낮고 짧았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엔 늦지 않았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정임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연은 손목의 끈이 느슨해진 것을 느꼈어요. 앞치마 뒤춤에 무언가 차가운 금속이 닿아 있었습니다. 무전기였어요. 하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준이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거실 한켠에서 들려왔어요. 강명준을 차량으로 옮겨 조용히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앞치마 주머니 안에 녹음기 안으로 고스란히 담겨가고 있었어요. 하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분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각서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연에게 시선을 돌리며 이 집안 망신은 너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실 안에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하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박도준은 거실 한쪽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어요. 세라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이 별장과 한원물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세라는 거실 한켠에서 약혼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들렸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녹음기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위성 전화에 대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안으로 담겨가고 있었어요. 하연은 손끝으로 앞치마 주머니 안을 가볍게 확인했습니다. 버튼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녹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친척들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야기를 멈추고 거실 안의 분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무릎 꿇린 며느리를 보고도 약혼자의 이상한 통화를 들으면서도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침묵 속에서 혼자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혼자인 건 오래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각서를 들고 하연 앞에 섰습니다. 빨리 서명하라고 했어요. 하연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하연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였어요. 이토록 버티는 며느리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친척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서는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연은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대답보다 솔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연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의 녹음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연이 지금 가진 전부였어요. 녹음기가 돌아가는 한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무릎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허리를 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연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세였어요. 같은 시각 별장에서 멀리 떨어진 한성그룹 보안실에서 보안실장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보안망에 수신된 신호 하나가 분석을 마치고 결과가 올라왔어요. 보안실장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 곧장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인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보안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신된 신호 안에 6년 전 해외 파트 작전에서 사용했던 암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결과 좌표의 별장으로 확인된다고 했어요. 강인수는 화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차 준비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순간이었어요. 보안실장은 즉시 한규진에게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같은 신호, 같은 좌표. 한규진은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팀 편성에 들어갔어요. 박도준의 부하 한 명이 그보다 앞서 별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대피실 문을 열고 강명준을 끌어냈어요. 강명준은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하는 강명준의 팔을 붙잡은 채 별장 밖 차량 쪽으로 이동했어요. 박도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별장에서는 박도준이 세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세라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도준은 한 발만 다가오면 세라가 다치게 될 것이라고 낮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뒤로 물러섰고 시어머니도 움직임을 멈추었어요. 박도준은 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전한 장소까지 안내하라고 했어요. 허튼 짓을 하면 두 사람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눈빛 안쪽은 달랐습니다.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하연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쪽 폐쇄된 헬기장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척했지만 좌표는 정확했습니다. 6년 전 하연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폐쇄 헬기장이었어요. 그날 밤 작전이 실패로 끝난 곳. 박도준은 그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 하연은 몸을 살짝 틀어 박도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앞치마 뒷춤에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규진 씨, 이번에는 내가 좌표를 틀리지 않았어. 짧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비상 코드와 함께 헬기장 좌표가 전송됐습니다. 박도준은 겁먹은 여자가 순순히 따라오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6년 동안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살아온 시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조수석에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라는 뒷자리에서 팔이 잡힌 채 굳어 있었어요. 하연은 세라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 차량이 목적지에 닿는 것이었어요. 산 아래 거실에서는 녹음기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이 무전기를 꺼내는 척 몸을 틀던 순간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내 식탁 모서리에 올려두었던 것이었어요. 재생 버튼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박도준의 목소리가 거실 안으로 흘러나왔어요. 강명준을 차량으로 옮겨 조용히 옮겨.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그 음성이 거실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며칠 전 아무 의심 없이 박도준에게 카드를 건네주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을 것이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세라와의 약혼이 한원물류 출입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서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폐쇄 헬기장에 차량이 멈추었습니다. 박도준이 내리며 위성 전화를 꺼내 귀에 가져다 댔어요. 연결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재발신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도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헬기장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계기관 대응팀이 이미 헬기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산길 아래로 이어지는 유일한 퇴로에는 차량 2대가 막아서고 있었어요. 한규진이 팀원들에게 신호를 넣었습니다. 세라를 붙잡은 손만 정확히 떼어낼 것, 두 사람 모두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요원들이 신호에 맞춰 일제히 접근했습니다. 하연은 그 틈에 온몸으로 세라를 감싸며 함께 몸을 낮추었어요. 세라가 놀라 짧은 소리를 냈지만 하연의 팔이 그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한규진의 손이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정하연 팀장님을 얕본 게 당신의 마지막 실수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박도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명준은 대응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량 옆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같은 시각 별장 거실에서는 녹음기가 재생을 시작하던 무렵 마당 쪽에서 차 문이 동시에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인수가 이끌고 온 보안팀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보안팀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현관과 후문을 장악했습니다. 거실 안에 있던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강인수는 침착한 걸음으로 별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72살의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등이 곧았습니다.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보안팀에게 지하와 별장 전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보안실장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정 팀장님이 남겨두신 게 있을 것이라고 찾으라고 했어요. 보안팀원이 식탁 위에서 녹음기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도준 차량에서 압수된 위성 전화의 내용도 분석이 시작됐어요. 수사관이 화면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해외 연락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고 했어요. 발신 목록 하나하나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박도준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까지 며느리를 바닥에 무릎 꿇리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아직도 상황을 계산하는 것인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던 박도준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을 터였어요. 하연은 헬기장 입구에 서서 대응팀이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맨발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다시 느꼈어요.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서 있었어요. 6년 전에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라는 헬기장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얼굴이 창백했어요. 자신이 처음부터 수단으로만 쓰였다는 사실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연은 그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지금 당장 건넬 말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이었어요. 박도준의 차량과 압수된 위성 전화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외 협조자들의 거래 기록, 계좌 내역, 물류 관련 불법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자료를 확인하며 낮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공작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명확해졌어요. 박도준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와의 약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한원물류 출입권과 별장 설계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자백했습니다. 이번 추석 별장 모임도 처음부터 자신이 세라를 통해 슬쩍 제안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세라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녹음기에 담긴 박도준의 지시 음성과 위성 전화의 발신 기록이 결합되면서 증거가 단단하게 쌓였습니다. 한원물류와 거래하던 업체들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나둘 계약을 중단했어요.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고 오정임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하연이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라고 하지도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어요. 담담하게. 내가 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한 번의 사과로 6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연은 문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도 나가라는 뜻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돌아갔어요. 그 순간을 하연은 나중에도 가끔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장면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그토록 떳떳하게 며느리를 밟고 섰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을 잃는 순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연은 똑똑히 보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망도 용서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감정들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하연에게는 이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명주는 보호시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와 딸이 그를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강명주는 자신이 지켜온 기술을 민간재난 구조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를 바라는 오랜 세월 품어온 소망이었습니다. 한규진이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어요. 공식 수사 결과를 직접 전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연은 마주 앉았어요. 6년 전 작전 당시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내부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 배신자가 박도준과 같은 조직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강명준이 실종된 것도 하연에게 민간인 피해 누명이 씌워진 것도 모두 그 배신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한규진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당신이 짊어진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 너머 어딘가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의 판단 실수라고 믿어온 것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천천히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에 더 가까웠습니다. 한규진은 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연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인사였어요. 남편이 찾아온 것은 그보다 이틀 뒤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당신을 믿지 못한 것이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봐요. 그 말을 남기고 하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 여부는 하연 혼자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었어요. 별장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하연을 공식 석상에서 마주한 강인수는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숙였습니다. 정 팀장님, 이번에는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그 말 안에 6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짧게 숙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연은 복직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국가위기 피해자와 정보원 가족을 지원하는 독립기관의 책임자 자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과거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나가는 삶이었어요. 6년 동안 시댁에서 입었던 앞치마는 깨끗이 접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시간도 하연이 살아낸 시간이었으니까요. 새 출발을 알리는 첫날, 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얼굴이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부하 직원도 아닌
그냥 정하연이라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 얼굴이 맞았어요. 하연은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서랍을 한 번 더 열었어요. 낡은 보조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저장된 이름이 하나 떴어요. 강인수 회장, 긴급 연락. 6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하연은 그 번호를 삭제했어요.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여자가 결국 누구도 무릎 꿇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6년 전 누명을 안고 나갔던 문과 오늘 누명 없이 나서는 문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같은 방향이라도 짊어진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연은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그리고 똑바로 걸었어요. 강명준이 가족을 다시 만난 날 밤 하연은 그 소식을 짧은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메시지였어요. 잘 됐다는 한 줄과 함께였습니다. 하연은 그 문자를 한번 읽고 내려놓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 너머 어두워진 거리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그가 살아있으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가족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 밤 하연에게는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연이 8챕터 마지막에 낡은 휴대폰에서 번호를 지우던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6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혼자 버텨온 시간이 그 번호 하나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나고 나서 하연은 그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이 장면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회복은 남들한테 인정받는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오는 게 아닐까 하고요. 6년을 버틴 사람이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완전하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고 오겠습니다. 사연밤이었습니다.